예,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저희 그 자연과학 미래 포럼 제 2차인데요. 자연과학의 이제 다음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그 자연과학대학 50주년 기념 그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연과학대학 기획부학장 화학부 교수 남좌민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러 그 대학 평가 기관을 통해서 어떤 그 데이터 조사 그리고 이제 어떤 컨설팅을 저희가 이제 받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학장님 포함 기획대응실에서 여러 다양한 조사를 해서 종합한 어떤 결과를 좀 제가 객관적 자료를 좀 발표를 하고요. 이어서 그 저희 그 유재준 학장님 포함해서 염재호 총장님, 오세정 총장님, 그리고 손종식 대표이사님, 최창원 이사장님 이렇게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이번 그 행사를 저희 그 학장님 인사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재준 학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오늘 행사장이 너무 딱딱하고 엄숙한 것 같아서 예, 좀 무겁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 지금 자연대 학장 맡고 있는 유재준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방학인데 사실 교수님들 특히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바쁜 스케줄에서 억지로 시간 내서 오늘 귀하게 모신 네 분 패널 연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자연과학대학 올해 50주년 기념에 저희가 시리즈로 3개를 기획하고 있는 두 번째입니다. 지지난 달에는 저희가 최신 연구 동향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연구를 첨단 연구를 할 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조금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소위 요즘 말은 데이터베이스 디시전 메이킹의 그 일환으로 철저하게 한번 우리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 그래서 그냥 얘기할 때 지금 사실 저희 서울대학교 QS 랭킹으로는 30위권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그렇다고 굉장히 자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그 30위권에 있는 그 외국 대학의 레퓨테이션, 그 명성과 비교했을 때 우리 거기에 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똑같은 레벨에 있는 그 유명 대학과 우리 대학 양쪽 중에 예를 들면 교수 자리를 줬을 때 여기 갈래 저기 갈래 그러면 서울대 오겠냐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물음의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관악에 온 지 50년인데 75년도에 서울대학교가 관악에 올 때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는 소위 말하는 티칭 컬리지였습니다. 연구라는 게 없는 대학.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교수님, 물론 훌륭하신 역량을 갖추시긴 했지만 연구라는 거에 여건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후배들을 배출해 내시고 굉장한 노력을 하셨는데, 연구는 그렇게 해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에 대한 어떤 인프라도 갖추고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95년 정도부터 겨우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한 20년 정도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25년 근데 25년 정도 해왔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50년 전에 서울대가 관악에 왔을 때 그 위상이나 아마 국내에서의 명성은 변하지 않고 부동의 1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구 면에서 세계적인 유수 대학과 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지 못한다면 현재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의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50년 나갈 때 저희가 금세 바로 이제 뭔가
금방 도약을 해서 우리가 세계 10위권 간다. 이건 뭐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기는 어렵고요. 아마 한 세대가 변하면서 그리고 우리 후배가 뭐 소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노벨상도 받고 또 명실상부하게 세계 10위권 그 최우수 연구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오늘의 이런 논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우리 부학장님과 우리 이 전체 뭐 TH나 뭐 엘스비어 스코프스 데이터 기반으로 엘스비어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 사실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다시 담아내지 못합니다. 대신 이제 좀 큰 차원에서 큰 그림에서 자연과학대학이 현재 어디에 있고 여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오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요. 아마 좀 모자란 점도 있고 또 약간의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한 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어떤 점에서는 세계 5% 안에 또 탑 1% 안에 들은 분야도 있지만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의 그 포텐셜을 우리가 볼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더 예측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 문제점이 어떤 건지에 가감 없이 저희가 토의를 하고 또 가능한 솔루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사실 여기 이제 뭐 아주 굉장히 많은 우리 교수님들 전체가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또 방학 중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각 학과의 중요한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오늘 논의가 또 이제 각 학부에도 전달이 되고 저희가 그 각 학부 단위의 또 학과 단위의 그 세부적인 분석은 지난번에 한번 1차 검토는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미진한 점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여드리는 것도 잠깐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과가 오면 오늘 내용과 더해서 각 학과에서 별도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연과학대학의 교수, 뭐 아마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들 의견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연구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대학원생 연구원 분들과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오늘 이 시점부터 해서 우리가 새로운 혁신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는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10월 15일이 저희 서울대학교의 개교 기념일인데 이번 10월 15일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이전 50주년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예전 동숭동에 있던 물리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가 합쳐졌다 서울대로 여기 관악으로 오면서 그 자연과학대학이 독립적으로 생긴 지 5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의미를 저희가 찾아서 앞으로 발전하는 그 도약의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걸 저희가 기초과학의 미래는 분석에서 시작이 되고 저희 데이터에 그리고 전략으로 완성하겠다라는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좀 걸고 오늘 많은 논의가 있길 바라고요. 아무튼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활발한 건설적인 토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기획부학장 남자민입니다. 그럼 전 이어서 자연과학대학, 사실 이제 저희 나라 기초과학이기도 하죠. 그 연구 경쟁력 분석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가 뭐 저희 나라 최고 대학인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QS 랭킹, TH 랭킹, 네이처 인덱스는 이제 최상위 저널의 논문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에 기반을 해서 랭킹을 이제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1위입니다. 사실 객관적 자료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대학만 따로 떼놓고 랭킹을 봐도 내추럴 사이언스, 피지컬 사이언스나 라이프 사이언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QS나 TH 랭킹에서 다 우리나라의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랭킹으로도 저희 나라의 최고의 대학이고요. 기초과학을 가장 잘하는 학교입니다. 지난 그 추이를 QS 랭킹 추이를 저희가 이제 보자면은 서울대가 이 파란색 라인인데요. 이제 거의
성장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성장했다가 랭킹이 또 업앤다운이 좀 심한, 특히 2000 코로나 직후에는 뭐 다양한 퍼블리케이션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나 내추럴 사이언스, 내추럴 사이언스는 사실 피지컬 사이언스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좀씩 약간 내려가다가 이제 플라토를 치는 이런 경향이 있고, 라이프 사이언스는 좀 올라가다가 또 이것도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이런 30위 근처에서 이제 스테빌라이즈가 되는 이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TH 랭킹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랭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위 근처이고 60 몇 위, 뭐 80위 근처까지도 하고 이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랭킹 매기는 시스템이 이제 다르고요. 아시아 대학들은 QS 랭킹을 더 좋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탑 레벨 피어를 선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대학을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자세하게. 지역을 이제 미주, 유럽, 아시아 분배를 했고요. 아시아의 대학들이 약진을 하고 아시아에서의 경쟁이 이제 첨예하고 중국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캠브리지, 유럽의 캠브리지하고 버클리, 그 다음에 중국의 칭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싱가포르의 NUS, 내셔널 유니버시티 싱가포르하고 저희하고 좀 비슷한 어떤 경향,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경대 등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서울대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요 QS냐 TH냐에 따라서 랭킹의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고요. 다른 대학들은 칭화대학은 라이프 사이언스가 좀 심하지만 피지컬 사이언스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경대가 저희랑 가장 가깝지만 이 랭킹을 이런 대학들에 비교해 봤을 때는 세계 최정상급 대학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20년간 성장은 저희가 눈부시게 한 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평가 지표를 이제 보시면은 TH하고 QS 이게 뭐 하나의 중요한 어떤 랭킹일 텐데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 뭐 티칭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티칭이라는 거는 랭킹을 제가 이제 보면은 그 학교의 레퓨테이션이 많이 작용합니다. 뭐 티칭을 뭐 랭킹을 매겨라 전 세계 그러면 사실 유명한 대학, 그 학교 졸업생이 뛰어난 이런 학교를 그냥 매기잖아요. 교육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름이 유명한 대학, 그 나라 최고 대학들이 이름이 유명한 대학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동경대 같은 데는 티칭 랭킹만 매기면 세계 10입니다. 아까 다른 랭킹은 그렇지 않았지만. 연구는 이제 아니죠. 이거는 객관적 지표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레퓨테이션 이런 것들나. 여기 논문 영향력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는 티칭이 많이 들어가고, QS 같은 경우는 인플로이어 레퓨테이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이제 좀 상당히 나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이제 40%가 들어가는 요 그 레퓨테이션 서베이를 얘들이 하는데, TH는 논문을 좀 내는 연구를 하는 연구자를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QS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엄청, 사실 한마디로 뿌립니다. 여기저기 엄청난 수를 뿌려서 그냥 많이 하는 거에 좀 의존을 해서, 이거는 누가 어느 나라에 누가 응답을 많이 했냐에 영향을 받고요. 이거는 무작위여서 굉장히 스테이블한 이런 샘플링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이제 TH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대학 중에 분야별 최대 15개만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네 연구 분야에 세계 탑 10, 탑 15 대학은 어디냐 이렇게 적으라고만 나옵니다. QS는 자신의 지역, 아시아면 아시아의 탑 10도 적고 아시아를 뺀 다른 지역의 탑 30도 적어라.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지역 바이어스가 이제 많이 있고요. 이제 아시아의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유리한, 예를 들면 미국 대학은 굉장히 불리한 이런 랭킹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대학들이 TH 랭킹이 확실히 안 좋습니다. 서울대도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처인덱스는 145개의 자연과학 또는 헬스사이언스의 저널들을 이쪽 분야 연구를 하신 분들이 선정을 해서 이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좋은 저널들이다. 이런 저널들의 논문을 내는 지수이고요. 그 개수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가 저희 나라에서는 1등입니다. 네이처인덱스가. 그래서 50 몇 위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세계 정상급 대학들에 비해서는 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것도 확실히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TH, 좀 더 이제 글로벌한 지수를 많이 보는 TH 분석. 이걸 학문 분야별, 그다음에 WR, 월드 유니버스 랭킹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하고요. 그다음에 TH 분류책에 따른 정량적 분석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 자연과학대학 레벨 그 아래에서 피지컬 사이언스나 라이프 사이언스, 그리고 그 각 학과, 그다음에 학과 내 서브필드까지 저희가 분석을 다 했는데 그걸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엘즈비어의 연구 키워드, 요새 학문 주제별 가장 핫한 토픽들을 서울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WER 어널리시스, THE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WER은 이제 티칭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점수 차가 좋은 대학들은 되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들은 다 높고요. 리서치 인바이러먼트, 리서치 레퓨테이션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크게 작용을 하고요. 리서치 퀄리티 같은 경우는 대학별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많이 나고요. 즉 전통적으로 이름이 좀 덜 유명한 학교가 연구를 지난 5년간 잘했다고 해서 이게 단번에 올라가지는 않고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연구를 지난 5년간 잘하면 그냥 정량적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 코어서십이 좀 지표가 좀 약간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이런 것들하고의 콜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그 외에 인더스트리얼 리서치 인컴이나 패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컬리지 레벨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하고 피지컬 사이언스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피지컬 사이언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언스를 뺀 다른 어떤 자연과학 분야이고요. 레퓨테이션 보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좀 낮은 편인데요. 이게 TH 같은 경우는 이 분야의 전 세계 탑 15 대학만을 적으라는 거니까 거기에 서울대가 이제 탑 15 안에 들어가기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특히 해외에서 표를 많이 받지는 사실 서울대가 굉장히 웨스턴 컨트리한테는 굉장히 많이 못 받았고요. 아시아에서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좀 받은 겁니다. 그나마 여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많이 처지고요. 이런 것도 좀 보수적이어서 NUS가 최근에 성장을 많이 했지만 이 레퓨테이션 보트는 NUS가 정량적 지표는 높지만 동경대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람들이 레퓨테이션을 쉽게 안 변하니까 다시 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레퓨테이션 보트를 얘들이 2022년부터 TH가 확 늘리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트를 이제 받기 시작했고요. 모든 대학들이 성장 많이 이제 올라갔고요. 서울대도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성장 폭이 좋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봐야 할 부분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량적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제 사이테이션 임팩트를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해당 기관의 전체 논문의 Field Weighted Citation Impact라고 해서 각 분야를 연구 분야가 다 특성이 다른데 예를 들면 에너지는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고 뭐 기초 그 수학 같은 걸 하면은 굉장히 그 사이테이션이 많이 안 되는데 그 분야에서의 상대적으로 얼마나 인용이 많이 되는지를 보는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임팩트 팩터하고는 이제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서울대가 이제 다른 물론 이제 이런 탑스쿨들이죠. 이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 동경대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NUS 같은 데가 이제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리서치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이게 15%나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5%인데 이거는 모든 논문 에피도시아를 정리했을 때 75번째 백분위 즉 맨 위에서 25% 지점, FW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관의 평균적인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제 그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가 동경대보다는 약간 좋지만 다른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NUS가 이게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교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 프로덕티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NUS가 1등이고요. 리서치 엑설런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상위 10% 고인용 논문 수를 교원수 대비 정교한 이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즉 10% 정도의 고인용 논문 수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가장 안 좋긴 하지만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이 부분은 10%는. 그 다음에 리서치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인용한 논문이나 그 저널의 영향력이나 중요성까지 반영한 지표였어요. 즉 스타 패컬티가 많을수록 좀 유리한 지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가장 안 좋긴 하지만 이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즉 가장 큰 이슈는 이 사이테이션 임팩트랑 리서치 스트렝스인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한 이제 부분이고요. 그래서 레퓨테이션 부분이 있고 레퓨테이션 안 좋은 데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지표가 이렇게 또 내려가지만 이 비교 5개 학교들에 비해서 좀 처지긴 하지만 사이테이션 임팩트도 처지고 근데 엑설런스하고 인플루언스는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서치 스트렝스를 봤을 때 75% 퍼센타일 FWCI 하고 FWC 평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면 즉 대부분은 FWCI가 낮고 높은 몇 명에 의존하는 이런 그 분포 같은 경우는 민 값에 비해서 75 FWCI가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런 분포, 사실 바람직한 분포가 될 텐데 이런 분포 같은 경우는 75% 퍼센타일 FWCI가 민보다 이제 높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되겠고요. 이게 이게 75%이 뒤로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이런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렇게 좋은 거라고 이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내셔널 코어서십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TH에서 중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인터내셔널 코어서십을 많이 하면은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고 임팩트가 높고 또 하나는 그만큼 다른 기관들이 거기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레퓨테이션하고의 코레이션이 높다. 즉,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뭐 하버드나 MIT랑 교섭하자 그러면 거의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라고 하면은 이메일 답장도 잘 안 하고 이제 그게 사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사실 확실히 있는 거고요. 서울대는 이거에 대해서 동경대보다 약간 나은 정도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게 저희가 콜래보레이션 해서 낸 논문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가장 차이가 큽니다. 다른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안 하는 경우는 사이테이션이 뭐 10일 정도면은 공동 연구를 하면은 해외 공동 연구를 해서 낸 논문은 26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2.5배 정도의 사이테이션 차이가 나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은 이런 버클리 같은 경우는 공동 연구를 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서울대만큼의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보면은 코어스십을 해서 내는 논문의 퍼센티지를 이제 보면은 서울대가清華대보다는 높고 다른 학교들보다는 확실히 낮은 걸 알 수 있고요. 성장하는 추세는 아니고 거의 이제 플래토를 치고 있는 이런 경향입니다.清華대 중국 대학들은 대부분 지금 국제 정세의 영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나라 내부에서 공동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콜래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서 되려 이게 약간씩은 올라가는 추세다가 국제 정세 때문에 아마 조금씩 되려 내려가는 추세.清華대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리서치 인바이러먼트에서 의해서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장시간 동안 이게 좋으면은 레퓨테이션이 올라가서 티칭하고 결부가 되면서 이것도 좋아지고 이게 같이 순환이 되는 구조이고 더 그게 결론적으로는 인터내셔널 코어서십으로 이어지고 이것까지 합쳐지면은 진정한 이제 탑스쿨이 되는 이런 구조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과 레벨 이걸 좀 빨리 좀 지나가 보면요. 학과 레벨에서는 서필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TH 같은 경우는 서필드를 자기들이 하는 체계가 있진 않아서 오픈 알렉스라는 이 블루 체계를 이용했고요. 이거는 이제 디파트먼트의 서필드가 완전히 1대1 매칭은 된 건 아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수리과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조율 중이어서 자료에 넣지는 않았고요. 과학학과 같은 경우는 교수 수가 많지 않은데 다른 학과 교수님들 논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 아직 결과에는 이제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계학과를 먼저 살펴보면은 대표 서필드는 뭐냐면은 이 통계학과 분류 체계 이런 statistical theory and probability 이런 식으로 분류가 또 되는데 내부에서 대표 서필드는 가장 그 통계학 교수님들이 논문을 많이 내는 서필드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석을 자료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밑에 요 세 개가 statistical theory and probability에 대한 자료고요. 요거는 이 밑에 있는 표는 이 통계학과 전체 자료입니다. 그래서 리서치 아웃풋 이건 사실 학교마다 사이즈가 좀 달라서요.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여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고요. 사이테이션 임팩트 같은 경우는 동경대보다 약간 나은 정도이고요. 리서치 스트렝스도 동경대보다 약간 나은 정도입니다. 콜래보레이션은清華동경대보다 좀 나은 정도의 콜래보레이션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FWCI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파란색이 75%알 FWCI고요. 까만색이 민인데 뭐 이렇게 큰 세퍼레이션은 이제 있지 않고요. 그 75%이 좀 더 약간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수는 그렇게 이 분야가 다른 대학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벌어져 있지는 않고 동경대하고 좀 비슷한 정도의 FWCI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퍼블리케이션 오버타임은 증가는 하지만 다른 탑스쿨에 비해서는 좀 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터내셔널 코어서십은 버클리하고 동경대보다는 많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부의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퍼블리케이션 사실 물리학부 자체는 다른 학교들은 굉장히 큰 교원수가 많은 학교들도 많이 있어서 요거는 좀 그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비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사이테이션 임팩트 같은 경우는 동경대 칭하대보다는 약간 나은 정도이고요. 스트렝스도 이제 좀 비슷하고요.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도 이 두 학교보다 좀 더 많이 하는 이런 추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애토믹 앤 몰레큘러 옵티컬 피직스 분야의 논문을 많이 내시는데 이거를 다른 학교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 같은 경우도 편수는 좀 적지만 동경대하고 FWCI가 좀 비슷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케이션 트렌드 오버 타임은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분야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그 칭화대는 엄청 성장을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어 서식 같은 경우는 뭐 중간 정도 하는 걸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문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사이테이션 임팩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탑스콜에 비해서도 콜래보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게 분야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요. 콜래보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스트렝스도 괜찮은 이제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하시는 게 밀키웨이하고 엑스트라 갤럭틱 애스트로노미 쪽을 이제 서필드를 이제 살펴보자면은 편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근데 요 FWCI 많은데 이 FWCI 민하고 FWCI 그 75%의 차이는 좀 나는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런 분포가 이제 그런 분포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퍼블리케이션 트렌드는 이제 증가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NUS는 거의 이쪽 분야를 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이쪽 분야는 천문은 거의 하지 않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요. 이게 여기 애들이 못한다기보다 그러니까 거의 하지 않는 이런 분야인 것 같고요. 인터내셔널 코어 서식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볼륨을 좀 증가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분석 결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화학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물리학과가 이제 비슷하고요. 이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고 사이턴시 임팩트는 동경대 보다는 낮고 칭화대학보다 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스트렝스도 동경대보다는 좋은 정도, 칭화대보다는 좀 떨어지는 정도. 콜래보레이션 같은 경우도 동경대나 칭화대보다는 많이 하지만 중간 정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머티리얼 케미스트리 분야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논문을 많이 이렇게 내지만 3,000편이 넘게 내지만 다른 대학은 더 많이 하고요. 칭화대학은 더 많이 하고 거의 14,000편 이상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FWCI는 동경대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캠브리지 이런 데를 좀 추격하는 그리고 칭화대하고도 추격하는. 근데 이 볼륨 수가 많은데 FWCI가 이렇게 높은 게 칭화대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이 뭐 다른 대학들하고는 이제 다른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칭화대가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은 뭐 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이런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부 이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이것도 이제 화학부랑 물리학부랑 비슷하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다른 대학하고 좀 비슷한 수준의 아웃풋을 전체적으로 내는데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다른 학과 교수님들의 논문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명과학부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테이션 임팩트 같은 경우는 동경대보다 이제 뛰어나고요. NUS하고 좀 비슷한, 약간 떨어지지만 정도가 되겠고요. 스트렝스 부분이 이제 동경대랑 비슷하고 콜래보레이션은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몰레큘러 셀룰러 바이올로지. 그래서 퍼블리케이션 볼륨은 꽤 많고 FWCI는 동경대하고 좀 비슷하고 NUS를 좀 더 추격하는데 이 간격 부분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75%라고 민하고. 그래서 이제 퍼블리케이션 트렌드는 특별히 성장을 하는 분야는 아니고요. 굉장히 꾸준히 많이 논문을 내는 이런 분야인 걸 알 수 있고요. 인터내셔널 코어서십은 굉장히 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굉장히 하지 않는 이런 분야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환경과학부 같은 경우는 사이테이션 임팩트 같은 경우는 동경대보다 좀 더 좋고요. 스트렝스도 그렇고 콜래보레이션 같은 경우는 동경대 칭화대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1,000편 이상의 논문을 내셨고 그 다음에 그 FWCI는 동경대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를 알 수 있고 다른 탑스크립에서는 약간 좀 아래인 이런 분야이고요.
퍼블리케이션 트렌드는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NUS하고 거의 같은 줄을 타고 있는 이런 퍼블리케이션 트렌드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코어서십은 캠브리지하고 NUS가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다른 4개 대학은 좀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인지과학과 같은 이제 경우도 여기도 이제 다른 학과 교수님들 논문들이 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이 사이즈를 봤을 때 학과의 사이즈를 사이테이션 임팩트 같은 경우는 동경대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고 스트렝스도 이제 그렇고요. 콜래보레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동경대와 굉장히 유사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퍼블리케이션 카운트하고 FWCI를 봤을 때는 FWCI는 동경대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고요. 퍼블리케이션은 볼륨 자체는 가장 낮은 걸 알 수 있고요. 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캠브리지 대학은 원래도 많이 했는데 더 좀 성장을 하는 오버롤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인터내셔널 코어스십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이런 분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R 스왓 분석 이거는 이제 THE에서 해온 분석을 해준 거에 기반을 해서 여기 이제 요약을 해서 적어놨는데요. 스트렝스는 TH 랭킹 바이 서브젝트 상위 5%, 최상위 5%에 대한 거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연구 효율성, 논문 수하고 프로덕티비티는 괜찮다. 이런 거는 꽤 괜찮다. 그다음에 높은 국내 인지도, 그리고 평판, 레퓨테이션. 국내에서의 레퓨테이션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된다. 그다음에 국내 최정상급의 연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위크니스는 연구 질적 지표의 일관성 부족, 즉 리서치 엑설런스는 높고 인퍼런스 높은데 리서치 스트렝스나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다음에 글로벌 가시성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다. 해외 정상급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FWCI 이게 이슈다. 그다음에 스렛은 국내 평판에 의존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해외 탑 랭킹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 연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퍼튜니티는 이제 우리가 국제 브랜딩 강화 이 부분하고 전략적인 국제 협력 강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양측이 원해서 같이 뭔가를 개발하는 이런 진정한 국제 공동 연구,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네트워크하고 학회 만나고 빠이빠이가 아니라 뭔가 진정한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잠재력 높은 연구 분야를 집중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고 산학협력도 말씀 많이 안 드렸지만 이 부분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커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엘세비얼 이제 어나리시스에 대해서 연구 키워드 분석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키워드 분석은 저희가 사이버 토픽 클러스터에서 그 PP, 그 프로미넌스 퍼센타일이 제일 높은 분야 상위 분야 랭킹을 쭉 뽑았고요. 근데 이게 저희 그 자연대하고 상관이 없는 분야도 있고 이 분야에서 논문을 전혀 안 내는 연구 분야도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제외해야 돼서 저희가 학과에 여러 이제 그 의견을 들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등은 당연히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이제 분야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워딩 이런 것도 좀 바꿔서 SNU, CNS 필터를 좀 적용을 했고요. 연구 분야 및 특수성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서울대 자연대에서 연구를 좀 하는 분야 이런 걸 뽑아서 20개 정도, 17개 정도 선정을 했고 제일 높은 거를 이제 17개 선정을 했고 PP가 그 다음에 학문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13개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원의 크기가 크면은 국제 협력을 더 많이 하는 거고요. 원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X축은 FWCI입니다. Field Weighted Citation Impact고 Y축은 논문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학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대학하고 또 비교를 했는데요. 모든 대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케이션 아웃풋은. 근데 성장 추이가 저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덜 가파른 편이고요. 캠브리지 대학은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고 있고 칭화대학도 정말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서울대는 동경대랑 여기서도 많이 그래왔지만 다른 결과에서도 동경대랑 좀 비슷한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파이크가 튀는 이유는 특정 논문이 굉장히 사이테이션이 많이 돼서 FWCI가 어마어마한 몇 백이 넘는 논문이 있어서요. 그거에 의해서 스파이크가 튀지만 그 애가 지나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래서 뭐 여기 도움은 되지만 이게 오버롤 트렌드를 봤을 때는 한 편만으로는 계속 이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FWCI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머신러닝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통계가 제일 많이 하지만 다양한 과들이 많이 하고 있고 생명은 아까 그 튀는
아직도 높은 논문 때문에 이쪽에 가 있습니다. 이게 아웃풋은 크지 않지만 통계나 이런 데 비해서 FWCI 높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머신러닝에 대한 추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 캐탈리스, 뭐 이게 배터리도 연관돼 있고 이런 일렉트로 캐탈리스 연구 성과를 이제 저희가 보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비해서 200 몇십이 아니라 이건 더 500. 근데 이거는 저희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세계 탑스쿨들이 다 많이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500이지만 칭화대는 2,500을 내고 있고요. 성장을 하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나 뭐 여러 가지 일렉트로 캐탈리스 분야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칭화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학교들은 세츄레이션이 돼서 약간 성장하는데 칭화대만 따로 다른 길을 가고 있고요. 추이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서울대는 동경대하고 비슷한 트렌드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FWCI가 아웃풋은 동경대 비슷하고 FWCI는 동경대하고 비슷한 정도, 약간 높은 정도이고요. 이거는 화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분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뜨기 시작하는 분야 중에 하나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제 다른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거의 안 하다가 이게 5입니다. 5. 그러니까 50. 굉장히 Y축 숫자가 적은데 조금씩 올라가는데 캠브리지만 다른 길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성장을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생명 이제 과학부에서 거의 모든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동경대 뭐 논문이 하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동경대가 아마 좀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알 수 있고요. 이뮤노세라피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야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 그 스칼라리의 아웃풋 측면에서는 칭화대가 갑자기 이제 19년부터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FWCI는 UC 버클리가 굉장히 높은 걸로 이제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편수도 많지 않고 공동 연구도 많이 안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부 중심으로 하고 화학부도 약간 하는 이런 분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양자과학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첨예한 경쟁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사실 FWCI가 뭐 분야마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여기는 어려운 경쟁이 첨예한 분야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가 이제 많이 내고 있지만 이런 탑스쿨들이죠. 여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버클리가 가장 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UC 버클리하고 칭화대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에서 봤을 때는 물리 쪽에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경우는 동경대보다 저희가 좀 나은 정도이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이제 그 편수는 그렇게 나쁜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FWCI 측면에서는 좀 더 향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이런 분야이고요. 전반적인 트렌드는 약간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동경대보다는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위에 있는 세 개 대학, 뭐 버클리라든지 칭화라든지 캠브리지 여기는 이제 좀 또 다른 길이고 여기서도 보시면 갑자기 칭화대가 17년부터 치고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가면은. 그래서 지구환경에서 이제 주로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놈 에디팅 같은 분야는 저희가 FWCI는 버클리에만 뒤지지 딴 학교에 뒤지지 않고 편수가 이제 많고요. 굉장히 이제 핫한 분야고 이제 중요한 분야이고 노벨상도 나온 이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클리에 여기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있으시죠,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이제 연구를 잘 하셨고 많이 하셨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캠브리지 대학하고 칭화 대학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클리를 따라잡은 이런 형국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화학부 생명 쪽에서 연구를 주로 많이 했고 여기 이제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옮기셨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트렌드는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이제 그 키워드 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반적 경향을 봤을 때는 다는 안 보여드렸지만 논문 수가 플라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칭화라든지 뭐 캠브리지라든지 UC 버클리는 치고 올라가는 분야들이 이제 꽤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약간 올라가다가 아니면 좀 미세하게 올라가거나 유지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탑 피어 레벨 피어들은
트렌드나 트렌드 세팅을 하고 트렌드가 가면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쭉 올리는 걸 알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굉장히 없고요. 그다음에 국제협력 연구, 즉 이런 것들이 국제협력을 해야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분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탑피어들은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이 공동 연구를 더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학제 간 연구 협력, 아까 이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과가 연구를 다 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많이 안 하고요. 그래서 유망한 연구주의 경우 융합 접근이 필요하나 학제 간 공동 연구가 굉장히 저조하다. 그다음에 FWCI 각 연구 분야별 고인용 논문의 비중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분야마다, 그러니까 토픽마다 굉장히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이제 패널 토론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간단한 컨클루전을 좀 내려보자면 이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TH에서 분석한 어떤 내용하고 결부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국내 인지도와 영향력 위주에서 살피를 해서 해외로 연구 영향력을 확대해야 된다. 국내에서의 어떤 레퓨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연구비 위주의 연구가 아니라 국내 연구비를 따는 연구 위주가 아니라 해외로 연구 영향력을 확대해야 된다. 국제적 연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영향력 임팩트가 양보다 중요한 이런 연구 철학 및 체계를 확립을 해야 된다. 잠재력 있고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세츄레이션 된 분야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클 분야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밑에하고 이어지는데 국제적으로 연구자가 많은 분야와 새로 성장하는 분야에 스타 과학적 및 선제적 투자를 해야 된다. 저희는 서울대는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패컬티 규모가 큰 자연대 내에 아까 이제 FWCI 75%를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희의 약점인데 그게 자연대 내 평균 연구 경쟁력에 증진을 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세계 정상급 대학 기관과 실질적인 연구 협력을 한다. 네트워킹하고 세미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서 같이 업적을 내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세계 최고의 그룹들하고 글로벌 가시성 강화 및 성과를 내는 국제협력 정책 및 플랫폼 구축, 그리고 국내외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과제를 이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과제를 발굴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다학지 연구 및 교육 혁신, 즉 자연대 내에, 그리고 자연대에서 공동 연구도 저희가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와의 학제 간 융합 활성화 및 그리고 요새 AI 또 시대기도 한데 그런 연구 교육의 인프라를 새로 만들고 또는 개선하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서 이제 일단은 발표를 마치고요. Q&A는 이제 패널 디스커션을 하고 다 같이 이제 모아서 그때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